여보, 오늘 저녁은 쌀밥입니다. 저는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되니 서방님 많이 드십시오. 박 씨는 거짓말을 하며 숭늉 그릇에 비친 자신의 앙상한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한 김진사 댁으로 시집온 날부터 박 씨의 손에서는 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책 몇 권뿐인 남편을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 박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남의 집 빨래터에서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창으로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톱이 빠져 문드러진 손으로 삭바느질을 밤새워 하다가 바늘에 찔려 피가 나면 그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박 씨는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 고기 한 근을 굽는 냄새가 진동할 때면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쳤지만 박 씨는 침을 삼키며 남편의 밥상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고기 냄새가 역해서 싫습니다. 제발 어서 드시고 글 공부에만 힘써 주십시오. 자신은 시래기 한 줄기 없는 맹물에 밥을 말아먹으면서도 남편 입에 기름진 쌀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연려가 없다. 제 살을 뜯어 남편을 먹이는구나. 저 정성이면 돌 붙여도 돌아앉겠다.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공든 탑이 훗날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박 씨의 피눈물 나는 뒷바라지 덕분에 김진사는 마침내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비단옷을 입은 남편이 돌아오던 날, 박 씨는 부엌 구석에 숨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 보여 행여나 남편의 앞길에 누가 될까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김진사도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올라와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에 불려다니자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의 하얀 피부와 향긋한 분 냄새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아내 박 씨에게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썩은 메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냄새야? 부인은 씻지도 않고 사는 게요? 격 떨어지게 정말. 김진사는 아내의 갈라진 손등과 쭈글쭈글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제가 밭일을 하느라 씻고 오겠습니다. 씻는다고 그 촌티가 벗겨지겠소?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시오. 창피해서 원. 김진사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느라 늙어버린 아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의 흉물 취급하며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기방에서 홍주라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눈웃음이 예사롭지 않고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홍주에게 김진사는 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저런 촌구석 늙은이와 살기에는 나으리의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홍주의 간드러진 속삭임은 김진사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그것은 조강지처를 향한 끔찍한 살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시커먼 능구렁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홍주는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신의 폐물을 박 씨의 장롱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두고는 김진사 앞에서 억울하다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나으리, 제 비녀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손버릇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 씨의 방을 뒤졌고 장롱에서 비녀가 나오자 박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뒷바라지 한다더니 뒤로는 내 재산을 훔치고 있었더냐?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맹세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박 씨가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홍주에게 홀린 김진사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모함? 이 착한 홍주가 너를 모함했단 말이냐? 내년이 질투에 눈이 멀어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김진사는 몽둥이를 들어 박 씨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박 씨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악, 서방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썩 꺼지지 못해. 김진사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짐승 패듯 두들겨 팼습니다.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김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매질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의 흔적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려는 배은망덕한 짐승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도 노했는지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밤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박 씨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 옷은 내가 사준 비단옷이니 벗고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갈 때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김진사는 박 씨가 입고 있던 솜저고리와 치마마저 벗겨버렸습니다.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박 씨는 차가운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제가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당 계집에서 살라면 살겠습니다. 밥 안 주셔도 됩니다. 박 씨는 얼어붙은 땅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하얗게 질려갔지만 그녀에게는 추위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듣기 싫다. 대문을 걸어 잠가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김진사는 매몰차게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세상도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박 씨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죽습니다. 새벽이 되자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밖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얀 눈은 죄 없는 여인의 웅크린 몸을 소복이 덮어 마치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홍주를 품에 안고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이제야 살맛이 난다. 오늘 밤은 유난히 따뜻하구나. 조강지처를 내쫓은 지 사흘 만에 김진사는 홍주를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온갖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조강지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하지만 김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주와의 뜨거운 첫날 밤을 위해 김진사는 술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홍주야, 이리 와보거라. 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다. 김진사가 홍주의 옷고름을 풀려는데 방 안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꽃향기도 아니고 분 냄새도 아닌 비릿하고 축축한 생선 비린내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주야, 방에서 무슨 썩은 내가 나지 않느냐? 생선이라도 숨겨두었느냐? 홍주는 요염하게 웃으며 김진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으리 취하셨나 봅니다. 제 살 냄새가 싫으십니까? 홍주의 살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통 사람의 살이라면 따뜻해야 할 텐데 마치 물고기나 뱀의 껍질을 만지는 듯 미끌거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김진사는 그저 기분이 좋아 홍주를 끌어안고 골아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을 무렵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잠에서 깼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가?
왜 이리 몸이 무겁지? 눈을 뜬 김진사는 자신의 배 위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검은 물체를 보고 그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으악! 에이, 이게 뭐야? 김진사의 비명이 목구멍에서 컥하고 막혔습니다. 이불 속에서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허벅지보다 굵은 집채만 한 검은 구렁이의 몸통이 김진사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검은 비늘 사이로 끈적한 점액질이 뚝뚝 떨어져 이불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김진사가 기겁하여 고개를 들어 옆을 보자 베개 위에는 홍주의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홍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노랗게 뒤집혀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왜 그리 놀라십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평생 함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주의 입에서 슉슉거리는 뱀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 살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바지를 적셨지만 구렁이의 몸통은 더 차갑게 조여왔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불러들인 재앙이다. 내가 버린 조강지처의 원한 냄새가 하도 고소하여 내가 왔다. 내 놈의 썩어빠진 간이 아주 싱싱해 보이더구나. 내 오늘 배를 채워야겠다. 홍주가 아니 구렁이가 아가리를 쩍 벌리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 시체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김진사가 박씨에게서 난다고 구박했던 땀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구렁이의 꼬리가 김진사의 목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우지끈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 줘. 죽음의 공포 앞에서 김진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옆에 있던 녹그릇 촛대를 집어 구렁이의 노란 눈을 힘껏 찔러버렸습니다. 키에액. 구렁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조이던 힘을 풀자 김진사는 그 틈을 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밭 위를 속옷 바람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구렁이가 슉슉거리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배신자놈. 내 놈의 심장을 씹어먹으리라. 김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어져 붉은 피가 눈 위에 찍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사람 살려. 하지만 깊은 산속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눈길이 며칠 전 안에 박씨를 내쫓았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박씨가 맨발로 쫓겨나며 피를 흘렸던 그 눈길 위를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꼴로 피를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그제야 아내가 느꼈을 고통이 김진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서야 김진사의 머릿속에 아내 박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소. 내가 귀신에 홀렸었소.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당신만이 나를 살려줄 거야. 김진사는 본능적으로 박씨가 쫓겨나 머물고 있을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흉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뻔뻔하게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을 지켜주던 조강지처의 품이 미치도록 그리워진 것입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올 무렵 김진사는 산 밑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버려진 집으로 박씨가 갈 곳이라곤 그곳뿐이었습니다. 여보, 부인, 문 좀 열어주시오. 나요. 당신 서방이 왔소.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다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리다. 그 요물 같은 년에게 속아 당신을 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 눈을 뽑아도 좋으니 제발 문만 열어주시오. 김진사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 고기를 사주고 언손으로 빨래를 해주던 아내의 따뜻한 정이 미치도록 사무쳤습니다. 부인 얼굴만 보면 이제 평생 업고 다니겠소.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겠소. 제발. 김진사가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방 안에서는 썰렁한 냉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김진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인은 강한 사람이야. 나를 두고 먼저 갈 리가 없어. 김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썩은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는 박 씨가 웅크리고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몸 위에는 이불 한 장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내쫓을 때 입고 있던 얇은 속적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얇은 천 조각 하나로 지독한 추위를 견디다 못해 몸은 작게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고 자고 있어? 얼어 죽어. 일어나. 김진사가 박 씨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박 씨는 툭 하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박 씨의 몸은 꽁꽁 얼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짓물러 피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톱은 문을 긁었는지 다 빠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으악. 여보. 안 돼. 말도 안 돼. 김진사는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뒤늦게 흘리는 김진사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때 굳어버린 박 씨의 두 손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억지로 그 손을 펴보니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니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날이 찹니다. 부디 밥 거르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먼저 가서 서방님 죄를 빌고 있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내쫓은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남편이 받을 천벌을 걱정하며 대신 빌겠다고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땅을 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나를 데려가라. 그날 이후 김진사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발기고 거적대기를 걸친 채 맨발로 눈 덮인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는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 못 봤소? 썩은 냄새가 좀 나지만 마음씨는 비단결 같은 여자라오. 내 마누라 보면 제발 집에 좀 들어오라 전해주시오. 내가 밥 해놓고 기다린다고. 사람들은 미친 김진사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조강지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조강지처를 버리고 요물을 품었던 사내의 비참한 최후는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무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